안녕하십니까. 그 소개받은 가톨릭대학교의 이용표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줌으로 이게 일본에서 이제 고령자 장애인들의 인권을 연구하시고 실천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발표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게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공유를 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그 한국에서 법제에 의한 정신장애인 권익 침해의 어떤 쟁점들과 현재 그 운영되고 있는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제도의 현황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서 한국에서 어떤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여기 이제 발표 PPT에는 없지만, 이제 2016년에 한국에서는, 정신장애인 권익과 관련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강제 입원의 요건을 이전보다 이렇게 훨씬 강화해서 자타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 입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제 법 개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법의 개정으로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이후에 한 5년이 지났지만 거의 입원자 수는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국에서 어떤 인권운동을 하는 분들이나 당사자 단체는 결국 이렇게 그 탈원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차별의 문제에 있다라는 쪽으로 운동의 방향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한국에서는 정신장애인 차별 문제가 장애인 정책에서 되게 오랜만에 핵심적인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신건강복지법, 일본에는 이게 정신보건복지법이라는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신건강복지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정신장애인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신장애인과 기타 다른 장애인들 간에는 많은 서비스의 차별이 실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책적인 쟁점이 1년간 되어 왔고 12월에 그 차별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가 이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 정신장애인 차별에 관한 관심들이라든가 이런 개혁 요구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법률상의 결격 조항이나 조례나 행정규칙에 의한 차별 이런 폐지들도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전통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입원이나 특수치료에서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같은 문제가 아직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사회보장 보장 수급에서 그 급여의 대리 수용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한국에서는 정장애인 권리 공호와 관련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는 권리 공호 체계는 그 법의 근거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강제 입원 절차에서 입원 적합성 심사 제도 그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절차 보조 사업과 정신요양시설 공공후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현재 시범 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분절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2022년에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그 장애인복지법 15조가 폐지가 되면서 정신장애인의 서비스나 권익옹호 문제를 장애인 복지 체계와 어떻게 통합해야 되느냐라는 제도 개혁이 이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 권익옹호 체계의 구축도 중요한 핵심적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는 권익침해 쟁점과 현행 권익옹호 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25개의 법률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많은 법들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결격 조항들, 어떤 자격이나 면허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들이 이런 법률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내용 중에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제 말조련사가 될 수 없다든가 가축 투정사가 될 수 없다든가 이런 내용들도 왜 정상회의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지 쉽게 설득이 안 되는 내용들도 있고 미용사가 또 될 수 없다거나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문제들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기준으로 본다면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의 침해는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법은 금전 또는 현물을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삼촌 이내의 반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연금법에서도 똑같이 배우자, 직계혈족, 반계혈족 등의 입금 계좌로 가능하고 장애수당도 이러한 제도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처음에 연금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급여를 받을 때부터 다른 가족들의 계좌로 들어가 버림으로써 이런 금전에 대한 통제권들을 초기부터 이렇게 상실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관련 조례에서는 정신장애에 대한 차별과 권익침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제가 이렇게 17개 광역자치단체 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조사를 하면서 분석했던 내용은 조례상에서 장애인 서비스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이라는 범주에 정신장애인이 포함되는가라는 것이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조사 결과에서는 이제 71개의 조례에서 차별적 내용이 발견되었고 그중에 61개는 직접 차별, 10개는 간접 차별 조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조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는 이 자립생활 교육의 대상자를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거주자들은 이러한 생활 지원이라든가 차별금지 인권보장 조례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 퇴소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도 똑같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로 한정하고 있어가지고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퇴소자들은 또 직접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권과 의료 접근권 보장에 관한 조례도 정신보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 사업의 대상에서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서도 아까처럼 이렇게 정신재활시설을 정신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정신재활시설들은 이 사업의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원 제도에 관해서 상당히 이제 아까 2016년 이제 법 개정으로 강제 입원 요건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아마 이 제도는 일본에는 있는 제도였는데 우리는 이제 2016년 법 개정 때 처음으로 받아들인 제도였습니다. 동의입원 제도입니다. 동의입원 제도는 입원하려는 당사자가 보호 업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입원하는 형식상 당사자의 자의 입원입니다. 그런데 이 입원은 다른 입원과 달리 이제 자타의 위험의 존재에 대한 심사가 없이 그 용이하게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자의 입원을 한 사람들은 본인이 퇴원을 원하는 경우 즉시 퇴원을 시키도록 이렇게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 입원자들은 퇴원을 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퇴원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실제 그 퇴원 중지 기간 중에 이 사람을 퇴원을 못하게 하고 다른 강제 입원의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강제 입원 제도의 엄격한 요건을 우회하면서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현재 이 입원 제도의 문제적 논의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는 강제 입원 절차의 하나로서 이제 보호 업무자에 의한 보호 입원과 행정관청에 주로 이렇게 가족들과 떨어져 있거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행정관청이 강제 입원의 절차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런 행정 입원 절차에서 2명의 전문의가 입원을 해야 한다는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 1개월 이내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가 그 소견이 정당한지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심사 건수를 보면 이제 2018년에 이 위원회가 신설이 돼서 2019년 8월 말까지 4만 2천여 건의 심사를 했습니다. 이때 퇴원이나 퇴소 결정이 된 건수는 663건으로 1.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리고 이번 적합성심사위원회는 대부분이 그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실제 퇴원 결정을 거의 하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개혁 요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치료에서 이 정신건강복지법은 이렇게 전기충격요법, 인슐린 혼수요법, 마취하 체면요법, 정신외과요법 등을 이제 특수치료라고 하는데 이 특수치료는 법 내용을 보면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이 본인과 보호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 규정에서 다만 본인의 의사 능력이 미흡한 때는 보호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특수치료,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 안에서도 보호무자가 대신 동의를 해서 결국 타인의 동의에 의해서 치료를 허용함으로써 자기 결정권을 이렇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에는 본인의 의사 능력이 미흡한 경우라고 규정하면서도 어떤 경우가 의사 능력이 미흡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또 이게 법에 없어가지고 이 법규도 이제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사안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앞에서는 한국의 주로 정신장애인 권익 침해와 관련된 쟁점들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현재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도의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 보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절차 제도 이 제도가 도입된 목적은 입원 치료 과정에서 치료의 필요성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당사자에게 주고 각종 절차를 보조하여 치료 과정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나 공감 등을 통해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고 퇴원 시에 지역사회와 잘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이렇게 목적이었습니다. 이 절차보조 제도의 대상은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비자의 입원, 강제 입원, 입소 중인 사람들 중에 서비스에 동의한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강제 입원이 되었지만 입원 중에 입원 유형이 변경된 사람, 그다음에 입원 전에 사전 지시서에 의해서 서비스에 동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당사자, 주치, 보호자가 할 수 있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보 제공, 치료 과정에서 표현한 내용을 경청하고 공감 지지하는 내용, 그 다음에 각종 입원해서 내가 퇴원하고 싶을 때 심의위원회 청구를 한다든가 입원을 전환한다든가 이런 전환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연계계획, 지지 공감 이런 것들이 서비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수행은 비영리법인,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회복지법인 및 당사자가 포함된 법인 등을 이 사업의 수행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반공공인 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센터는 뭐 2년 후에 스스로 사업을 이제 포기하고 현재는 이런 비영리 단체 이교소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행 인력은 정신건강 전문요원, 동료 지원가,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일하고 있고 제도상으로는 법조인도 이 사업을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 기관 중에 한 개 기관에 제가 이렇게 운영 실적들을 한번 좀 질문해서 여기 허락을 받고 여기 소개를 하면은 수행 인력은 상근 사회복지사가 2명이고 비상근 동료 지원가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작년 연간 42명이었고 실적은 여러 가지 사업의 실적은 617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실적들을 주로 보면 입원 생활 지원, 그 입원하는 병원에 찾아가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를 파악하고 의사 표현을 지원하는 것들, 그다음에 각종 절차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 청구라든가 심사 청구, 입원 유형 전환, 구제 신청 같은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퇴원 절차를 지원하는 것, 퇴원 후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동료 지원 건수는 이제 동료들 비상근 동료 지원가들이 찾아가서 상담하고 지지하는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건의공호 제도는 정신요양시설 공공후견입니다. 이 공공후견 사업은 이제 법 개정으로 이렇게 보호무자가 없는 비자의 입소자의 퇴원 퇴소를 관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보호무자 없이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질환자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지 촉진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상과 목적이 거의 이제 유사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신청은 본인 정신요양시설장, 지방자치단체장, 법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신상보호인데 주로 대부분 월 2회 그 요양시설에 찾아가서 신상들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로 이분들의 재산 목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재산상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수행 인력은 대부분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 전문요원입니다. 여기 운영 4개 법인이 하고 있는데 운영 실적은 지금 한국어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 서비스 대상은 다 전체 455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고 수행 기관은 4개의 비영리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 실적을 보면은 법률 지원이 2,700여 건, 정기 방문 상담이 11,000여 건,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가 2,300여 건, 개별 지원이 기타 개별 지원이 400여 건으로 나타납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20년, 30년
정신요양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렇게 작업들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틈틈이 모은 돈으로 이분들이 통장에 보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있으신 분들도 꽤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장애인 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장애 등록하신 분들은 거의 시설 안에 생활하면서 돈을 쓰실 이런 환경이 마련이 잘 안 되니까 그 통장에 꽤 돈이 모여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연세 드셔갖고 이게 아프게 되면 돌봄 비용, 현재 우리나라가 이게 돌봄 제도가 좀 미흡한 관계로 그 비용으로 많이 이 돈들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걸 토대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정장애인 권익옹호의 과제는 먼저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말씀드렸던 결격 조항들은 반드시 이게 폐지가 돼서 국제적인 인권 규약에 맞는 국가로 좀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사회보장급여의 대리수령 조항도 이제 폐지를 실제 저는 이 대리수령 조항을 폐지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그 다음에 치매 노인분들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제도나 후견 제도를 공적으로 크게 도입하지 않고는 사실은 이 제도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모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건 인권적 차원에서 꼭 이렇게 폐지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장애인은 참 본법뿐만 아니라 본법의 차별에 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들이라든가 이런 내용에서 차별도 정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익옹호 체계 구축에서는 절차 보조와 공공 후견이 시범사업 중인 법제화가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주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정신건강 위기 시에 어떻게 자기결정들을 이렇게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가, 이게 뭐 사전 정신의료 의향서를 보건소나 이런 데 등록하는 제도들이 한국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권익옹호의 주체는 당사자 단체가 육성하는 거와 같이 간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장인 당사자 단체들이 빨리 이렇게 많이 육성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장애인은 일반 장애인과 좀 다른 특수한 주로 인권 침해가 제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런 또 정신건강 위기 시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 대응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 좀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はい、質問させていただきます。私は全国権利擁護支援ネットワークで事務局長をしておりまして、活動母体は愛知県にあります、知多地域青年貢献センターで理事長をしております。この知多地域青年貢献センターというところは、14年ほど前に知多半島五市五町の行政から委託のお金をいただいて、この地域の、法人貢献を一手に引き受けております。今、受任件数は600名ほどの方の法人貢献を行っております。長くなってくるにつれて、実はこの中身が半分以上知的障害の方、精神障害の方になってきております。先ほどの報告でもありましたけれど、日本でも同じような状態で、私どもが後見人になって、20年精神病院にいた方を外に出したという経緯があります。精神病院にいらっしゃる精神の方は発言がうまく通らずに自分の意見が言えなく、中にずっといらっしゃる方もたくさんいるのかな。日本でも同じような状況があります。それではいくつか、質問させていただきます。日本の精神病院は世界の精神病院のベッド数の半分が日本にあるように言われております。日本の精神病院は民間病院が多いんですね。で、その中身がどうなっているかと言いますと、実は認知症の方がかなり精神病院に入っています。
それで民間が多いがゆえに、かなりのベッド数があると言われておりますが、韓国では、どのような割合で、韓国のその精神病院のベッド数というものは、世界の中ではどれくらいの割合あるのかな、ご存知なら教えてください。次の質問に行きます。今さっきの報告で、社会保障の代理受領がはっきりと認められているように、私は報告を受けたんですけれども、本人の年金を取ってしまう、横領してしまうようなご親族はいないのでしょうか。実は日本では先ほど福島健太先生の報告でも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後見人で一番本人のお金を横領しているのは実は親族なんですね。親族が財産を管理すると言いながら、やっぱ家族だからみんなでみたいな感覚の中で、本人の財産を横領している人がとてもいるようなんですが、韓国でこの代理受領なんかをしてしまうと、そういうところがどうなっているのかなっていうのがすごく気になります。教えてください。次、いきます。3つ目ですが、精神病院からの退院は地域が認めないという、難しい側面があります。先ほどの韓国の発表を聞いていてもそのような点が多いんじゃないかなと感じたんですけれども、日本も実は進んではおりません。一番抵抗しているのは地域なんですけれど、ですから逆に日本では国を挙げて精神障害者の地域包括ケアということをわざわざ名を挙げて施策としております。韓国では地域の受け入れの状況が、韓国ではその精神障害の方の地域の受け入れの状況がどうなっているのか教えてください。はい、以上です。첫 번째 이렇게 질문, 예, 요걸 약간 불빛으로 첫 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제 일본어로 이게 번역은 못했지만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일본이 2.16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OECD에서 그 벨기에가 1.35로 2위이고 한국이 1.26으로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이게 금메달과 동메달이 이제 한국과 일본입니다. 이게 저는 한국에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이제 일본의 그 법제를 우리가 거의 따라가다 보니까 비슷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지금 오늘날 이런 일이 좀 그래서 현재 정신병상에 7 내지 8만 명, 정신요양시설에 1만 명 정도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특이한 게 OECD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전부 정신병상이 줄어들고 있는 시기에 이제 한국만 계속 정신병상이 여기 이제 이 표는 2013년에 OECD에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 보고서였는데 실제는 2011년 이후에도 한국의 정신병상은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같이 이런 정신장애인의 강제 입원이라든가 장기 입원 문제는 양국이 이제 공히 고민하고 건의 옹호에 대해서 이렇게 의논하고 토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연금 수령인데요. 요거는 연금 수령, 이게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중앙장애인 건의공호기관 조사에 따르면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2년간 확인된 장애인 대상 경제적 착취 학대 사례가 총 630건입니다. 이 중에서 가족이나 친인척이 학대자인 경우 1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형법상의 친족 상도례라고 해서 이렇게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 한국에서는 이 장애인 상대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친족 상대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장애인 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서 정상에 받아들여 주어야 하는데,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신장애인 지역 포괄 케어라는 시책을 이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2018년부터 커뮤니티 케어, 한국에서는 이거 통합 돌봄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아마 이 올해 관련 법들을 준비하고 나면 내년 정도가 되어야 이 사업들이 실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본의 이제 지역 포괄 케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통합 돌봄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